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목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다행입니다. 확실히 한숨 돌리게 좀 해주네요. 관세와 관련해서 사실 리스크가 뭐 해소되거나 완화되거나 뭐 일부는 해소된 거는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관세라는 게 좀 막연한 두려움이었다면 이제는 시장에 조금씩 반영을 하고 현실 경기 지표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시장이 조금씩 계산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는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도감도 좀 작용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간밤에 있었던 이야기들 한번 쭉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뉴욕 시작합니다. 3대 지수 오랜만에 모두 빨간색입니다. 다우지수 1.14% 그리고 나스닥 지수 1.5%의 상승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빠진 것에 비하면 요거 뭐 아직 부족합니다. 계속 한 2%씩은 쭉쭉 달려줘야 시장이 조금 다시 안정을 찾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제까지 S&P 500 지수 기준으로 하단부까지 내려왔었는데 박스 하단까지 내려왔었는데 귀신같이 또 박스 하단에서는 또 잡아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투자 심리를 완전히 꺾을 때는 아닌가라는 안도감을 한번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테슬라도 반등했고요. 엔비디아도 같이 올랐습니다. 그런데다가 관세와 관련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됐다라는 표현을 드렸던 게 이 GM입니다. 7% 넘게 급등을 했죠.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업종은 관세 리스크를 거의 그냥 온몸으로 받아냈던 그런 섹터잖아요. 근데 간밤에 그래도 조금 좋아지는 분위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내용까지 담아서 관세 리스크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역시나 관세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브리핑 뉴욕을 진행하고 나서 시장을 또 열어봤더니 뭔가 조금 반전의 기미가 하나 나왔었죠. 그러니까 러트닉이라는 상무장관, 미국의 상무장관이자 1기 때도 굉장히 그 관세 전쟁을 앞선에서 주도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고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관세 정책이 다 러트닉이라는 사람 머리에서 다 나온 거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 사람이 이제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7시 반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조금 경감시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준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25%를 부과했는데 그거를 좀 협상에 따라서 낮춰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국내 증시 좀 괜찮았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간밤에 조금 뭔가 진짜 나아지는 게 나올 수도 있겠다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일단 캐나다 쪽을 보시면 캐나다는 지금 WTO 쪽에 제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통화를 했대요. 트리도랑 트럼프가 통화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트럼프 기준으로 쓴 거라서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들으셔야겠지만 이 펜타닐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치고 죽고 뭐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트럼프가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트리도가 말하기를 이거 많이 좋아진 거 아니냐? 우리가 군대도 보내줬잖아.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가 딱 잘라서 말했대요. That's not good enough.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 뭘 원하는지는 모르죠. 근데 뭐 둘이든 따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상황으로는 트럼프 본인이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 밑에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약간은 조금 돌려서 비방을 하기도 했어요. 이거 보니까 뭐 트리도가 약간 선거용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굿럭이다 저스틴 뭐 그래 잘 해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비아냥거리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와의 관계가 전혀 좋아진 거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멕시코 역시 일요일에 또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멕시코는 사실 뭐 크게 여론적으로도 미국한테 별로 무서워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북미 지역에서는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뭐 통화 이런 거 안 합니다. 대화 이런 거 안 하고요. 그냥 바로 WTO에 제소한 게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 WTO 제소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캐나다와 중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의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겠죠. 우리는 뭐 굴복하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 중국 대사관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만약에 미국이 원하는 게 전쟁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그 관세 전쟁을 원한다거나 무역 전쟁을 원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till the end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처럼 어제 또 바로 15% 보복 관세 부과했더라고요. 미국과 중국은 계속 좀 장기적인 어떤 레이스를 펼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캐나다와 그 멕시코가 조금 굵고 짧게 끝나지 않을까 예상을 한다면 모르겠어요. 짧게 끝날 것으로 예상하는 것도 아직은 그냥 뭐 막연한 기대감이긴 한데 반면에 중국과 미국은 길고 얇은 뭔가 장기전을 지금 준비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도 하나 좋아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AAPC라고 미국 그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포드, GM, 스텔란티스 이 3대 자동차 회사가 트럼프한테 뭐 편지 같은 걸 보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뭐 제가 굳이 다 읽어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문장이 너무 길어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USMCA라고 너네가 만들었던 그 자동차와 관련된 관세 리스크를 다 반영하면서 투자까지 엄청 많이 하고 결국에는 말 잘 들어서 공장도 많이 짓고 그랬는데 이거를 우리한테 지금 관세를 부담하라고 하면 이거 어떡하느냐 라고 쭉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결정적으로 이렇게 되면 오히려 미국산 자동차가 타격을 받고 해외 자동차들이 수혜를 본다라는 얘기를 여기 덧붙여 놨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얘기를 들어주네요. 근데 사실 이걸 없애준 건 아니에요. 근데 한 달만 일단 자동차 관세는 유예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덕분에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포드, 스텔란티스가 같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다른 나라 자동차 업체들에게도 호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면 대화를 하면 이렇게 좀 넘어가 줄 수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 초반에는 계속 강경만 갔다가 수요일, 목요일 넘어오면서는 뭐 캐나다랑 대화도 할 수 있다, 뭐 좀 줄여줄 수 있다, 실제로 자동차에서도 관세를 유예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한 차례 일단 안도감을 느꼈다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이어가 볼게요. 실물 경제 지표도 시장이 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보다 더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4만 건을 예상했는데 7만 7천 건,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이거는 사실 민간 고용 지표라서 금요일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와는 거리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고용 보고서가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도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정부 인사들을 굉장히 많이 쳐냈잖아요. 잘라냈고. 근데 이거는 민간 지표인데 민간 지표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됐을 거죠. 그게 반영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토막이 났으면 민간에서도 지금 상황을 별로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랑 이제 정부 인사들 잘린 것까지 합치면 금요일에는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에 대해서 뭐 트럼프 정부는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러트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무장관이 다 바이든 탓이다. 바이든 때 안 좋았던 데이터가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will fix it. 트럼프는 다 좋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근거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의외로 은근히 근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게 연준 베이지북도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타리프 워리스, 그러니까 관세로 인한 부담감이나 우려가 올라오는 건 사실인데 근데 US 이코노믹 액티비티가 슬라이틀리 천천히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가 서서히 뭐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우려는 있어도 경기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실제로 ISM 서비스 PMI가 예상치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좀 무자비하게 부과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의외로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실물 지표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물가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굉장히 세밀하게 부과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까지 경기 실물 지표에는 심리 지표는 많이 반영이 되고 있어도 실물 지표에는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서 나름 근거 있는 그런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자,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시장이 관세 우려를 조금씩 그 가격에 넣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관세에 대해서 우려를 뭐 있기는 있어도 약간 뭐 이러다 말겠지라는 생각으로 지수가 우상향했다면 여기서 급락하는 과정에서 이제 충분히 그런 걱정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반영을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시 이제 올라올 때만 남았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요게 또 트럼프가 한 얘기인데 little turbulence. little disturbance, 그러니까 뭐 난기류 같은 거죠. 그냥 요 정도의 좀 흔들림은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혹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트럼프 정부가 얘기를 합니다. 일각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의도적인 경기 둔화를 유도해서 연준을 움직이려고 한다. 그 생각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일단은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런 표현을 하네요. Alive and dead. 관세는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있다. 그러니까 관세 정책은 계속 부과가 되고 있고 이렇게 한 번씩 시장을 뒤흔드는 그런 재료가 되고 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선 끝까지 그 얘기를 믿더라고요. 요거는 협상 카드일 뿐이다. 조만간 다 조용해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아까 소결론 내렸던 것처럼 골드만삭스에서도 투자자들이 지금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 경기에 관세 우려가 들어가는 것을 반영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반영하지 않았고 그냥 막연히 두려워했거나 혹은 뭐 그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지나왔고 이제는 진짜 관세 리스크를 시장과 경기 둔화 우려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 이거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흔들릴 수 있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이제 제대로 시장이 반영을 하면서 다시 조금씩 호재들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들이었고요. 특징주 한번 볼까요? 요거는 뭐 할 말이 없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그린라이트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걸 보니까 뭐 다 좋았다. 모처럼 안도 랠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요거는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에버크롬비, 그러니까 우리가 아베크롬비라고 불렀던 미국의 의류 업체죠. 그리고 달러트리, 요거는 다이소 같은 겁니다. 1달러 내면 살 수 있는 그런 매장인데 둘 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에버크롬비는 급락했고 달러트리는 반등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경기가 사실 뭐 침체까지는 모르겠어요. 잘 이제 관세를 부과하면 침체까지 피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둔화는 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옷은 사치제고 달러트리는 꼭 필요한 필수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격차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방산주에 대해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에서 방산주 과거에 그 도지가 뭐 방위비를 줄인다고 해서 급락을 했는데 여전히 그게 좀 과장됐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마지막으로는 구리 가격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트럼프 정책의 또 하나의 갈래죠. 구리 쪽에 관세가 부과된다는 얘기로 인해서 최근에 사실 철강 가격도 그렇잖아요. 관세 부과하면서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구리도 이제 다음 주인공이 되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프리포트 맥모란도 크게 반등을 했으니까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목요일 시간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약간 이완수 대표님 나오실 때마다 그걸 항상 보거든요. 박스권, S&P 500 박스. 근데 진짜 귀신 같아요. 다시 상단 또 맞으면 반등하죠? 떨어지고 네. 하단 맞으니까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고. 네. 이거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이제 사실 매크로 상황 자체가 이제 큰 지수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종목별로 보면은 또 이제 차별화돼 있고 이게 있다 보니까 저는 계속 매크로 상황이 크게 열어주지 않으면은 지수가 크게 상승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다고 매크로 상황이 뭐 아주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예, 나쁘다고 보면 또 이게 완전히 사실 그 꺾여야 박스권 되는데. 밑으로 또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제시한 딱 그 정도 수준의 매크로 상황에서는 계속 박스권을 움직이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런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이제 뭔가 업그레이드가 된다던가 아니면 이제 방향성이 잡히다던가 이게 나와야 사실은 주가가 박스권을 탈피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안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업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은 확실히 이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뭐 다 수혜주라고 해서 매일 오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강조해 주시는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꾸려놓고 그 안에서 그 순환매를 잘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포트폴리오를 다각화시켜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간밤에는 그래도 확실히 지수가 좀 많이 빠졌다 보니까 반등 탄력이 강해서 다 같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관세와 관련된 리스크가 좋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지금 제가 계속 이제 아마 관세 문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 계속 압박으로 장기간 작용을 할 겁니다. 이건 그냥 안고 가야 되는 악재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빅테크의 인공지능이죠. AI 모멘텀이 사실 악화된 부분들이 사실 악재로 계속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일시적 또 호재가 나왔는데 일단 그냥 조정에 따른 저가 매수세는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자동차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트럼프의 관세의 목적이 확실히 눈에 보였다. 이 목적이 왜 이걸 부과하는지 이게 이제 거의 눈에 이제 딱 나타났다 이렇게 좀 좀 더 말씀 좀 한번 드릴게요. 예,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뭐 채권 수익률은 상승했고 달러 인덱스가 104까지 되게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또 안정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다시 또 9만 달러를 회복하면서 결국 주가 지수는 하단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어제는 뭐 M7이 다 일제히 상승을 했죠. 엔비디아, 테슬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용 임상 문서 작성 도구 AI 비서죠. 드래곤 메디컬 원을 또 공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또 이제 그동안 없었던 이제 AI 모멘텀이 조금씩 다시 또 살아나는 느낌도 지금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메타 그다음에 알파벳, 아마존까지 다 상승을 했고요. 눈여겨볼 게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자동차 관세부가 한 달 유예가 되면서 포드라든지 GM, 스텔란티스가 거의 5%, 8%, 9% 이상 그 무거운 주식들이 어제 자동차 주식들이 좀 많이 올라간 것을 한번 눈에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렇죠. 약세는 별로 좀 업종은 어제 별로 없었고요. S&P 차트도 제가 계속 5,800에서 6,100 정도 박스권 예상 말씀드리고 나스닥도 18,000에서 21,000 정도 박스권 계속 이 안에서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좀 당분간 박스권 이제 중간 정도로 다시 한번 이제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초반 그리고 수요일까지는 분위기가 정말 암담했는데 참담했는데 귀신같이 또 박스권을 지켜내면서 하단부에서 이렇게 반등을 합니다. 물론 관세 리스크가 해소된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동차와 관련된 리스크가 조금은 완화가 되면서 한 달 유예입니다. 이것도 완전히 다 해소된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또 한숨 덜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좀 궁금하네요. 뭔가 좀 의도가 확실해졌다라는 표현 어떤 뜻인가요? 어제 이제 뭐 UCMA죠. 전에 이제 나프타를 대체한 게 UCMA 이제 캐나다, 미국, 멕시코 간의 이제 자유무역 협정인데 여기를 통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가 25%죠. 한 달간 유예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냐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자동차 업체 GM, 포드라든지 스텔란티스와 이제 대표들과 통화를 한 후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내에서 투자 확대를 약속을 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 내에서 공장을 더 늘리고 투자를 더 확대하고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벌어주겠다. 그것만 약속해주면.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겁니다. 지금까지 나오는데 내용들을 쭉 보시면 이미 똑같은 내용도 애플하고도 얘기가 됐어요. 네, 맞죠. TSMC도 반도체도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뭐 어제는 이제 의회 연설에서 반도체법 필요 없다. 봐라. TSMC 우리가 이렇게 관세 뭐 이런 것만 이렇게 해줘도 뭐 알아서 1675억 달러를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왜 반도체 돈을 주냐?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거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봅니다. 미국이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 관세 정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동안 나갔던 공장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큰 공장들도 다 미국으로 해외 외국 기업들도 미국에서 물건을 팔고 싶으면 미국으로 공장하고 기술 다 와서 만들고 여기서 해라. 쉽게 이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태까지 미국이 해외에 제공한 비용이 있잖아요. 이걸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세요. 회투를 다 갖고 오랫동안 너한테 준 게 100조 원이 넘어갔는데 그렇죠. 결국은 저는 이제 이게 명확하게 잡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내용들이 계속 간다면 장기간 글로벌 경제를 압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러면 미국이 제조업을 계속 부활시키는데 네. 그러면 어떤 것을 계속 지금 무기로 쓰고 있냐? 보시면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조선 방산, 요거에 필요한 또 철강.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계속 제조업을 끌고 가겠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반대로 수출 쪽 국내에서 잘 되고 있는 쪽은 에너지하고 농산물은 계속 해외에다가 수출하겠다는 거죠. 그거에 맞춰 갖고 에너지에 대한 관세도 부과하고 그다음에 농산물에 대한 관세도 4월 2일부터 이제 또 관세 부과된다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계속 그냥 뒷짐 좀 있을 게 아니라 TSMC 보셨으면 사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지금 눈에 보이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동차 현대차도 지금 눈에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조선 뭐 방산 저희가 항상 그 생각을 하죠. 조선에서 뭐 군함 받아올 수 있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우리한테 수출 주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 와서 만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화 오션 같은 경우 이미 미국 내다 조선소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필리 조선소. 예, 그다음에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이런 전략들이 지금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 되게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수출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LNG선이라든지 아니면 유조선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사실 저희가 파고들어야 되는 거고 결국은 트럼프 관세의 어떤 목적이 명확해질수록 시장에서는 그것을 다 흡수해 갖고 주가에 반영되는 게 아닌가. 예,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게 나오면서 시장이 급속도로 안정화되는 게 이제는 트럼프의 관세 목적이 확실히 눈에 보인다. 그렇구나. 예, 안에 미국 내 투자하는 것을 시간을 벌어준다. 예. 그리고 한 달을 주는 게 뭐냐면 진짜 투자를 하는지 빨리 계획서를 들고 와라는 거죠.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삽을 뜨는지 아니면 이것은 한 달 동안 우리가 시간을 계속 벌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소비 지표보다는 제가 제조업이라든지 생산 지표를 계속 우리가 눈여겨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밤에 그러니까 시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자동차 관세가 완화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시장이 반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때 시간대에 나온 건 사실인데 이 자동차 관세 유예해 준 게 얼마나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대표님이 확실하게 좀 풀어주셨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 관세를 부과하는 배경은 결국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미국을 좀 더 부강하게 만들고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한번 반등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업종이 그걸 약속을 해주면서 그리고 또 최근에 TSMC가 그걸 약속을 해줬던 게 어제 이제 반도체법을 폐기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대만 얘기는 쏙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투자를 해주면 또 일본도 많이 투자한다고 했었고 또 그리고 뭐 알래스카 LNG 뭐 이런 것도 결국 한국 투자해라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뭐 관세를 뭐 많이 부과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보면 결국에는 의도가 좀 명확해졌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안도의 랠리를 달렸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군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안도 랠리가 나온 건 나온 건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관세 리스크가 끝난 건 아닌 거고 그러면 계속 그냥 이제 박스권 매매를 저희가 계속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저는 이제 그보다 이제 경기 지표를 계속 보시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서비스업 PMI 지수가 나왔어요. 예. 뭐 2월달 지표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좀 좋게 나왔거든요. 맞아요. 뭐 ISM 같은 경우는 53.5, 그다음에 S&P 글로벌 쪽에서 나가서 51.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서비스업은 계속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 ADP 이제 민간 고용도 이제 어제 사실 7만 7천 건으로 7개월 내 최저치가 나왔어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은 시장에서는 연방 정부 이 고용 했던 부분들을 다 지금 해임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 민간 고용으로 좀 이렇게 흡수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걸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게요. 흡수도 안 되고. 그러네. 그다음에 아직 지금 제조업이 지금 뭐 공장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사실 이 고용 지표가 올라오지는 않고 있어요. 전이가 안 됐구나. 예, 좀 아직 좀 기다려야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계속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조업 지수는 지난주까지 되게 좋았거든요. 예. 이제 뭐 PMI 지수라든지 산업생산, 이런 산업생산들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산업 지표들이 좀 나오거든요. 생산 지표들이요. 이때 한번 보셔야 돼요. 그게 실물 지표가 그렇죠. 공개되는 이게 실물 지표가 만약에 생산 지표라든지 산업 지수들이 좀 많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경우는 저는 앞으로 고용도 사실 창출될 수 있는 기대가 좀 커질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우려되는 게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장은요. 예, 조금이라도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 버리면은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막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은 시장에서 지금 보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만약에 어느 정도 완화된다라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경기 지표를 다 볼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이런 쪽 지표들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저는 시장이 증시에서도 아마 박스권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제 나온 지표도 중요하지만은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 산업 지표들, 제조업 지표들 계속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증시의 조정이 시작됐던 게 결국에는 심리 지표에서 시작됐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지표에서 시작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 외에도 뭔가 좀 심리를 건드릴 수 있는 심리가 조금 소비 심리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이제 관세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을 한 건데, 관세도 결국에는 이제 매기기 시작한 게 과연 실물 지표에 어떤 영향을 줄까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시장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다음 주에 이제 실물 지표가 진짜 공개가 되면 현실 경기가 어떤 상황인지가 확인이 되면 그러면 시장이 한번 괜찮네 생각보다라고 안도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번 달에도 산업 생산은 좋았거든요. 물론 소매 판매는 안 좋았지만 소비 심리는 떨어져도 그래도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과 이런 재고 사이클 이런 것들이 돌아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경기는 좀 괜찮을 수도 있어서 결국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 고용보다는 그러면 다음 주 실물 지표가 훨씬 그렇죠. 더 네. 중요한 걸로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단에서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M7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 네. 테슬라에 대해서 계속 조금 유보적인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네. 다들 대응은 잘 하셨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지금은 좀 의견이 달라졌을까 궁금하긴 하네요. 일단은 뭐 어제 상승은 딱히 이제 뭐 변수가 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지금 뭐 270달러 선 유지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조정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네, 왜냐하면 그래야 마음이 편해진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2월달 판매량이 나왔는데 2월달 독일 판매량이 76%가 급감했어요. 안 팔린다는 얘기죠. 거의. 중국도 그렇던데. 중국도 판매량이 49%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뭐 급감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S&P 글로벌이 판단한 게 2025년이죠.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1,510만 대로 작년에 비해서 한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비아디 같은 경우죠. 비아디가 2월 전기차 판매량이 32만 대로 2월달 전기차 수출이 187%가 급등을 했어요.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조금 애매하네요. 네. 테슬라 입장에서는. 테슬라 입장에서 딱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파이가 증가하는. 파이는 다 증가하고 네. 다른 경쟁 업체뿐만 아니라 다 지금 증가하는데 본인만 감소를 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요즘 그 일론 머스크 CEO 리스크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CEO 리스크 문제뿐만 아니라 네. 일단은 지금 인도 공장 3분기부터 가동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라고 하고 있잖아요. 왜 해외에서 그쵸, 지금 그쵸. 생산하냐. 네. 다 미국을 갖고 와라 지금 그 얘기인데. 그러네요. 멕시코 공장도 지금 재개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만들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하다가 스톱이 됐잖아요. 지금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럼 지금 캐파를 늘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미국 내 모델 3라든지 모델 Y가 지금 뭐 리콜도 들어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판매량이 계속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인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니까 2024년도 작년이죠. 작년 매출 증가율이 2023년도에 비해서 1%가 안 돼요. 증가율이. 그런데 올해는 2025년도 매출 전망치는 16%를 잡고 있어요. 되게 높게 잡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포워드 PER이 이것에 맞춰갖고 91배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시장에서는 2025년도 매출 전망치가 과연 16%가 증가할 수 있을까? 이것도 지금 퀘스천 마크예요. 그렇다 보면은 포워드 PE 레이쇼가 91배라는 것은 너무 높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PE 레이쇼도 133배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면은 목표 주가가 지금 $320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추가로 올라가지는 못해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또 내리지도 않아요. 시장에서는 지금 눈치만 보는 느낌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보면 저는 아마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마 $250 수준까지는 아마 $200 이 안쪽으로 좀 들어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조정을 좀 받았다라는 그러한 느낌이라든지 아니면은 CEO 리스크까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됐다라는 그러한 부담감을 덜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저는 한 $250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조정을 좀 받아주면은 그러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마음 편해지는 그런 주가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테슬라 빼고 다른 6개 종목, 다른 M6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애플도 사실 좀 약간 중국에 대한 판매 시작 때문에 조금 이게 좀 약간 이제 후퇴할 수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결국은 저희가 이제 AI 모멘텀이 좀 사실 지금 시장에서 약간 약화된다라고 이제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 큰 이유가 중국이 이것을 독점을 좀 뺏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요에 비해서 지금 공급이 지금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두 개가 다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지금 수요는 엄청 큽니다. 그렇죠. 블랙엘 지금에 대한 그 수요라든지 지금 엔비디아 실적 나오는 거 보고 올해도 거의 100% 넘게 매출 상향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본다면은 아직도 공급에 비해서 수요는 훨씬 더 많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빅테크가 지금은 사실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이 조정이지. 뭐 이런 데 팔란티어가 뭐 PR이 400배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중국으로 이제 빅테크가 이전한다가 아니라 저는 이제 미국 독점이 깨지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쟁으로 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글로벌 수요도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글로벌 공급도 더 증가를 해야 되는데 결국 미국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계속 리딩을 할 거거든요. 그렇다고 뭐 중국이 이걸 다 대체한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아니고요. 그렇죠. 중국이 지금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 이 정도 상황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리딩은 미국이 해야 되는 거고 AI 산업이 기존에 계속 미국에서만 어떻게 보면 독점이고 미국에서만 이루어졌다고 보면은 이제는 글로벌로 확산되는 상황 국면에 와 있고요. 여기에서 미국의 주도권이 계속 갈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엔비디아 이제 젠수양 CEO도 그 얘기를 했어요. 글로벌 수요는 계속 증가한다. 그렇다고 보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메타라든지 아니면 저는 이제 구글이라든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글로벌 수요를 더 감당하기 위해서 공급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앞으로도 빅테크는 조정 구간이지 이게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만 충분히 된다면은 괜찮지 않겠냐. 어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지금 모건 스탠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년 내 최저치의 밸류에이션이 가장 싸다. 뭐 지금 48배까지 지금 포워드 PR이 떨어졌거든요. 이 정도면은 제가 봐도 이 정도면 뭐 10년 내 가장 싼 상황이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엔비디아가 매출이라든지 수익성에서 문제를 저희가
그런 상황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또 이제 브로드컴 실적도 나오거든요. AI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주셨네요. 지금까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가상화폐 시장 오늘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알고란 고란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비트코인 또 올랐더라고요. 네. 9만 달러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변동성이 정말 화려합니다. 네. 뭐 비트코인이 원래 그렇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9만 달러 위쪽에서 움직이다가 최근에 갑자기 좀 떨어졌어서 네. 변동성이 좀 크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게 떨어졌다가 이 트럼프 트윗 한마디에 다시 올라왔다가 그랬죠. 그다음에 트윗에 대해서 이거 진짜 맞아? 진정성이 있는 거야? 약간의 뭔가 실행 가능하냐 부분에 있어서 또 떨어졌다가 또 간밤에 오른 이유는요. 이 지금 3월 7일에 크립토 서밋이라는 게 열립니다. 이 백악관 인사들과 크립토 업계 여러 주요 CEO들이 만나서 크립토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처음에 트럼프가 트윗을 올렸을 때 그러면 정말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것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아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다가 어제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이 어떤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크립토 서밋에서 비트코인 전략자산으로 비축할 계획 발표할 거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 발언에 따라서 갑자기 가격이 9만 달러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한마디 한마디에 지금 뭐 비트코인의 가격은 정말 몇천 달러씩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최근에 어떤 투자 심리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겠죠. 기대감도 있지만 뭔가 관세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매크로에 대한 리스크도 있으니까 계속 좀 갈피를 못 잡는 그런 느낌인데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가상자산 서밋이 너무 또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이러면은 괜히 우리가 원하는 거 안 나왔을 때 또 괜히 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크립토 가격을 그냥 보자면요. 그냥 별 말이 없으면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별 멘트가 없으면 그냥 매크로 따라서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과 동조화돼서 움직이다가 가끔 한 번씩 가격이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이제 크립토 정책 관련돼서 트럼프나 아니면은 백악관 인사들이 뭔가 한 마디씩 했을 때 그때 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가장 시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건 아무래도 3월 7일 크립토 서밋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너무 많이들 기대하고 있거든요.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이거 서밋을 그 트럼프 취임식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 기대감으로 다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막상 취임식 날 보니까 코인 관련된 얘기는 콧자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감에 이제 가격이 그때부터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죠. 마찬가지로 이번 서밋도 역시나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 등의 발표가 나올 걸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오히려 이걸 기점으로 해서 다시 급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이번 서밋에서 핵심적으로 나와야 될 주제가 아무래도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같을 텐데요. 지금 현재 시장 X 등이나 아니면은 이제 시장에서 떠돌고 있는 얘기 무슨 주제를 다룰까 부분과 관련돼서 아무래도 이 규제 프레임 명확화라고 해서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규제 얘기를 할 것 같다라는 게 거의 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을 발표할 거다라고 전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좀 약간 믿기가 어렵다라고 이게 반신반의하는 입장이고요. 그렇죠. 만약에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건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같은 구체적인 뭔가
그러니까 시장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수요 측면에서 뭔가 파장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계획을 원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뭔가 선언적인 발표, 예를 들면 비트코인 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식의 그냥 선언적인 의미의 발표만 있고서는 아마도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야, 이건 뭐 예측하기 어렵죠. 네. 왜냐하면 시장의 반응은 언제나 일단 뭐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경우도 있고 오르고 나서 거기에 끼워 맞추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굳이 따지자면 구체적인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게 안 나올 때마다 이제 실망 매물이 좀 나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더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들의 목표를 채워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러면 최근에 어떤 흐름에 대해서 아마 다들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확실히 좀 횡보 구간이 좀 길어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횡보 끝에 강한 반등이 올 것으로 기대하시는 분들 반대로 여기까지인가 하고 무너질 것이다 라는 얘기도 좀 은근히 나오고 있어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양쪽의 입장이 다 그럴듯한 논리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요. 네. 일단 소개를 해드리자면 강세장이 지속될 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강한 상승 동력은 트럼프 행정부의 친크립토 입장입니다. 이 친크립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단 규제 완화는 지금 확실히 발표가 되고 있어요. 무슨 사실 앞서 SEC가 여러 가지로 진행했던 소송들이요 이미 이 정권이 바뀌면서 다 중단하거나 아니면 철회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나타났던 가장 대표적인 게 디파이 관련된 규제를 SEC가 지금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디파이가 탈중앙화 금융인데 SEC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탈중앙이야? 우리는 금융회사처럼 규제를 하겠다라고 나섰었어요.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그거 없던 일로 하자가 이미 처리가 된 부분이고요. 이 때문에 친코인 정책으로 인한 코인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그거 너무나 분명하고요. 네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서밋에서는 아무래도 비트코인 전략 비축까지 얘기가 나오면 2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에는 50만 달러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강하게 상승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는 부분인데요. 지난해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기관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관들이 자신들이 들고 있는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일정 부분 편입만 한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편입할 기관들이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거거든요. 지난해가 첫 해였고 올해가 두 번째 하면 올해 아마 더 많은 기관과 특히 이제 연기금 같은 곳들이 편입하는 곳이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이니까 수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요. 이게 기술적 요인인데요. 반감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반감기 이후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언제나 역사적 고점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지난해 4월에 반감기였거든요. 그럼 12월에서 18개월이면 한 여름 이후에 그 뭔가 고점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사이클 그것 때문에 또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가 맞물리면서 심리적인 요인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립토 투자자들의 심리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뭐냐면 이 크립토 하시는 분들은 X를 많이 이용하세요. 네, 그 약간 플랫폼이 좀 그래요. 네네. X를 보면 호들, 투더문 이런 밈이 여전히 활발하게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에 투자하시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괜찮다는 아무래도 거네요. 시장 기대할 만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강세장 전망이 있는 반면에 약세장 진입론에 대한 그 전망을 하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 네. 사실 크립토 비트코인 사이클이 뭐 반감기다 뭐다 뭐 말이 많은데요. 이 가격 흐름을 보자면 글로벌 유동성 흐름과 굉장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글로벌 M2에 한 60일 정도 선행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래프를 접쳐보면 글로벌 M2 그래프를 접해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타이밍에 유동성이 늘어날 타이밍이냐?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점점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씨가 마르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쪽으로까지 자금이 흘러들어올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쵸. 사실 트럼프 취임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게다가 이렇게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사실 그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 선호가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금보다는 디지털에 가까운 위험 자산, 기술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불확실할 때 누가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 투자하니 채권 같은 안전 자산 가지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줄 만한 수요가 없다라고 보는 쪽들은 아무래도 약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거네요. 트럼프의 어떤 정책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지금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계속 투입이 못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결국에는 비트코인도 그런 장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반대로 트럼프의 정책을 좀 더 기다려보고 신뢰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관세 전쟁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실물 경기에 크게 미치는 영향이 없고 오히려 경기가 조금 둔화되면서 물가가 떨어지면 또 연준도 유동성을 좀 부과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같이 이제 투더문으로 다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충분히 둘 다 뭐 설득력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 투자 성향에 따라 조금 갈릴 것 같기는 하네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얘기 중에 해킹 사태가 되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네네네. 미쳤잖아요. 근데 그걸 또 현금화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현금화를 한 건 아니고요. 네. 세탁을 완료했다라고 세탁을 보시면 완료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랜잭션 거래 이력이 블록체인으로 다 추적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바이비트를 해킹한 이 라자루스 그룹 북한으로 추정되고 있죠. 이 이더리움을 빼가지고 이 이더리움을 이체를 할 때마다 이게 다 추적이 남아요. 그런데 요거를 추적이 안 남게끔 하는 세탁 기술이 또 있습니다. 뭐 믹싱이라는 방법인가 아니면 뭐 지갑을 여러 군데로 쪼개가지고 추적이 어렵게 만든다든가 하여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북한 해킹 그룹이 아주 굉장히 능력이 출중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네요. 있어요. 그래서 해킹한 다음에 그 2조 원에 이르는 자금을 이미 세탁을 완료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얘들 친구들이 작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설에 따르면 이더리움을 해킹한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거의 80%는 이미 다 비트로 전환을 했다라는 거고요. 앞서 말씀하신 현금화 부분은요. 이걸 이제 세탁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현금화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래소로 입금해서 거래소에서 팔아서 우리가 현금화하는 방법이요. 예, 그렇겠죠. 우리가 뭐 업비트 입금해서 이제 하는 것처럼요. 아니면 OTC 거래가 있습니다. 장외로 만나가지고 내가 100만 개의 이더를 줄 테니 나한테 뭐 얼마를 주세요. 이렇게 직접 거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요 현금화는 사실 추적이 안 됩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거래소로 입금을 거의 안 한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거래소는 KYC를 하기 때문에 이게 신원이 누군지가 밝혀져요. 근데 만약에 북한 해킹 그룹이랑 연루된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게 FBI 쪽에서나 나서서 그 거래소 지갑을 동결시켜 버리겠죠. 거래소에서 거래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OTC 거래로 해서 그 현금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일설에 따르면 한 4천억 정도를 현금화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알 수가 없고요. 일단 세탁은 이미 다 완료를 한 상황이고요. 이 과정에서 해킹이나 아니면 세탁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북한 해킹 그룹이 정말 탁월한 능력을 지금 자랑하고 그렇긴 있어서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 그러니까 수사 당국 플러스 크립토 커뮤니티가 모두 공조를 해가지고 이 북한과 같은 해킹 그룹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뭔가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만약에 진짜 이게 다 뭐 현금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기 시작한다 하면은 그건 또 이제 시장 수급에도 조금 왜곡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대응이 필요하기는 하겠네요. 그리고 또 이 얘기는 또 어떤 얘기인가요? 크립토 차르 데이비드 섹스가 보유 중이던 코인을 완전히 처분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사실 그 3월 2일에 현지 시간으로 트럼프가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다가 야, XRP, 솔라나, 에이다를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고 트윗을 올렸어요. 네. 다들 약간 좀 깜짝 놀란 느낌이었는데 왜냐 비트코인 많이 생각해서 그래. 이더리움까지는 뭔가 전략 자산을 비축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취급을 받는 경향이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알트코인이 등장한 거예요. 게다가 트럼프가 자신의 입으로 아니면 자신의 입이나 아니면 자신의 글로 알트코인을 언급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당시 언급했던 세 가지 종류의 알트코인들 급등했습니다. 맞아요.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요 70% 넘게 올랐어요. 그 정도로 급등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급을 하니까 급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크립토 서밋이 3월 7일에 열리고 그 자리에서 뭔가 구체적인 뭔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막 시장에서 퍼지고 있으니까 거기 그 크립토 서밋을 주최하는 주최자가 누구냐면 데이비드 삭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크립토 차르요. 그런데 만약에 크립토 차르가 그 트럼프의 트윗에 아주 긴밀하게 관여가 돼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알트코인이요. 그걸 만약에 크립토 차르가 들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건 내부자 거래, 뭔가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얘기해서 야 해당 알트코인에 대해서 좀 샤라웃을 해줘, 좀 잘 좀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해서 트럼프가 그냥 한마디를 썼는데 가격이 급등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죠. 문제가 네.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 충돌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 크립토 차례라는 그 직책 자체가 그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약간 특수 공무원 느낌이에요. 임시직 공무원 느낌이라서 자신이 들고 있는 코인, 뭐 주식 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삭스는 자기가 다 팔았다라고 했고요. 왜냐하면 아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뭐 어떤 정책을 만드냐에 따라서 너무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주변에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이분은 워낙 충분히 부자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바로 이 솔라나예요. 내가 비트코인, 솔라나, 이더리움 다 팔았다라고 밝혔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주변에서 아니 근데 너는 솔라나를 직접 산 게 아니라 솔라나의 초기 투자사인 멀티코인 캐피탈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니야라고 또 이렇게 뭔가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또 트윗을 통해서 밝혔는데 X를 통해서 나 멀티코인 캐피탈도 다 정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추진하는 정책이 혹시나 자기 사익을 위한 건 아닌지라는 의심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판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뭐 사익이 뭐 아예 없진 않겠지만 예, 그래도 이런 의혹들을 씻어내려는 노력 측면에서 그런 차원에서만 이렇게 정리를 한 거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크게 투자 심리에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 필요는 없겠네요. 자, 그러면 7일이 이제 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마 이게 다행이요. 다행은 아니구나. 한 3시 반인가 한국 시간으로 시작을 해요. 새벽에. 그리고 7시 정도에 끝나는데 잠을 그러게요. 잘 주무실 수 있을지. 네, 다들 그러실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그때를 대응하기 위한 어떤 뭐 마음가짐 정도가 필요할까요? 마음가짐이요. 마음가짐이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알트코인은 제외하고요. 이제 비트코인만 놓고 보자면 그 긍정론과 약간 비관론이 겹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펀더멘탈입니다. 결국은 이제 매크로 상황 따라서 가는데 아마 요 크립토 서밋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이제 가격이 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길게 보자면 말씀드린 대로 매크로에 따라서 좌우되니까 혹시라도 장기 투자하실 분들이야 뭐 그쵸. 괜찮을 것 같고요. 예. 단기 투자자분들은 이런 뭔가 리스크 요인은 그냥 일단 피하시고 상황이 발생한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진짜 며칠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남았고 아마 밤잡을 아마 많이들 설치실 것 같은데 주말이라서 다행이긴 하네요. 그래도 그때 좀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뭐 단기적으로 많이 접근하시겠지만 대응이 조금 어렵다. 나는 어차피 뭐 길게 갈 건데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 천천히 원래 전략 그대로 유지하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알고란 고란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딜사이트인 월과 목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